읽으면서 순천에서 우리 구례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이야기는 밀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희 양수댐이 건설 예정지로 되어 있는 구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6년, 77년 전에 이 마을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됐던 여순 11구의 큰 피해지이기도 하는 우리 구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양수댐과 더불어서 싸워 나가야 할 그 모습들이 어찌 보면 좀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기도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연대해 주신 순천 팀에게 진짜 왜 우리 구례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지 그런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이 오후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마디가 딱 꽂혔거든요. 우리 저자이신 김영희 교수님 책 머리맡에 이야기를 듣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탈탈 낭독회를 전국적으로 준비해 오신 기획팀에서 듣는 사람들의 존재가 말하는 이들의 장소를 만든다. 네, 그 장소가 지금 산책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이 산책 도서관이 구례에 두 개의 구례의 이 군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 도서관을 한 부지에 두 도서관을 집어넣으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긴 시간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장소에 그 가까운 곳에는 아이들의 공공 도서관을 어른들이 많이 사용할 도서관은 또 그 적당한 장소를 이러면서 싸우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주민들이 만든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같이 이 공간을 디자인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기부를 해주시고 해서 이 만든 이 의미 있는 곳에서 낭독회를 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첫 순서로 저희들이 먼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저자이신 김영희 교수님이 계시고요. 제가 한 분 한 분보다는 순천에서 오신 어린이 책 시민연대 활동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밀양 저기에 있는 저게 진열된 저런 상품들이요. 밀양 할머니들이 만드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 바느질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하신 것도 있고 저는 너무나 감동했던 게 여름철에 쓰는 저 덧신을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직접 바느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저기에 진열을 해야 돼서 놔뒀는데 제가 꼭 찍어놨습니다. 저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정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바느질 방을 가지고 구례로 오신 울산 팀이라고 하셨죠?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낭독해 주실 분이 6분이 계십니다. 바느질 방에서 스카프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두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카프 두르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바느질 방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성이 이렇게 지금 앉아 있다는 거 아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저자이신 김영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일정을 보시라고 제가 출력해 놨는데요. 서로 인사하고 반가운 마음에 일정을 안 보시고 계셔서 그래서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기에 우리 박종훈 선생님의 노래 아주 멋진 지리산의 눈을 보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낭독회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인데 마이크 없이 괜찮을까요? 괜찮으시죠? 네네네. 금방 소개받은 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쓰고 또 이야기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지리산 노고단이 보이는 이 곳에서 귀하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되게 막 설레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구례 초입에 진입하면서부터 머리에 맴돌던 노래가 있었는데 진짜 가수는 이따 나오실 거고 제가 그 노래 앞부분을 안 부르면 오늘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제가 아무도 안 시켜도 노래 네, 제가 짧게 근데 그게 너무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또 제가 오늘 생각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 짧게 부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부끄럽네요. 나는 저 산만 보면 피가 끓는다. 눈 쌓인 저 산만 보면 지금도 흐를 저 붉은 피 내 가슴 살아 솟는다. 여기까지만. 안 들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마음도 진정시키니까. 한강 작가의 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구절인데 투명한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구절입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앞뒤 맥락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순간에도 한 발을 더 내딛게 되는데 그 내딛는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딛는 힘이 자신의 의지나 선택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그 한 발을 내딛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우리 밀양의 이야기에서는 저는 그 힘이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한 발을 더 내딛게 하는 것. 근데 제가 오늘 떠올려 보니까 제가 밀양에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는 93년부터였는데 그 탈송전탑 탈핵운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게 된 거는 2014년부터였어요. 근데 그 2014년 가을에 맨 처음 갔던 곳이 밀양 용회의 바느질방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느질방 모임은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하실 때 산속에 천막 노루성을 짓고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실 때 우리 밤에 그럼 이야기도 도란도란하고 하다가 그럼 바느질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던 얼마 후에 이제 행정대집행으로 그 천막 노동자인 철거가 돼서 그럼 우리 이제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 바느질을 통해서 연대를 하자라고 해서 그 연대자들과 밀양의 주민분들이 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바느질을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탈송전탑 탈의운동을 어떻게 이어갈까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만든 물건으로 그 물건을 팔아서 운동에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셨는데 이 힘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 모티브 중에 하나가 그 작가의 어린 시절 아주 어려서 죽었던 언니 베네쩌고인데요. 이 바느질방을 처음 이제 같이 이끄셨던 주민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아버지가 이제 이 선생님 어린 시절에 그 경남 지역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셔서 어머님이 삭바느질로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그거를 옆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바느질이 이제 되게 그 익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느 날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바느질을 떠올리게 되셨다고 했는데 사실 어머니들이 그 제일 처음 가장 공들여서 하는 바느질이
아기들 베넷저고리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흰에 나오는 게 그 언니의 베넷저고리, 하얀색 베넷저고리인데 어른들 기억하시겠지만 그거 그 쌀밥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다려서 보통 이거는 손바느질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기 베넷저고리를 만드는 그 마음, 생명과 그리고 살림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리고 가장 귀하고 깨끗한 것을 만드는 그 바느질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느질로 이제 연대하는 그 모임이 밀양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느질방 선생님들도 같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벼랑의 한 가장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그 연대의 이야기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같이 해나가 볼까 합니다. 그 제가 밀양에 맨 처음 갔던 건 93년인데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방언 숙제를 해야 돼가지고 형부가 그때 그 교사로 계셨어요, 밀양에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산 속에 밀양이 분지거든요. 그래서 분지가 있고 그 또 분지 안에 분지가 있어요. 단장면이나 산내면 같은 게 분지인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시골 학교에 이제 갔는데 그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학교 뒷문으로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들이 빨래터 같은 데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숙제를 하러 갔으니 아무 얘기나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할머니들한테 뭐 옛날에 뭐 아기는 낳아서 어떻게 키우셨나요? 이 질문만 던졌는데 한 4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노래 불러주시고 얘기하시고 막 저보고 막 받아 적으라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얘기를 들었던. 근데 그 기억이 제가 잊히지 않아서 93년 이후에 이제 학교 생활할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국이 어수선한 때여서 바빴고요.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갔을 때 밀양을 주기적으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2번 이렇게 이제 어른들을 찾아뵙기 시작했었어요. 동구 여직승남에 보면 밀양 사람들 밀양인 호투쟁이라고 나오거든요. 밀양 사람들은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근데 밀양이 농민반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향소 부곡으로 강등됐다가 나중에 그 조선 초에 후궁 중에 한 명이 밀양박씨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현으로 승격이 된 그런 동네라서 동국 여직승남에 실제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밀양이 그런 그 싸움의 역사들이 많아서 제가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약산 김원봉 이야기. 그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해서 일본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 그 다음에 잡아서 죽이려고 가마솥에 넣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수염에 고드름이 달려 있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7, 80대 어르신들이 아주 어릴 때 그 신인지식이죠. 그때 김원봉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셨고 그래서 해방되고 약산이 돌아올 때 밀양에서 환영 인파가 창원까지 이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 대구 항쟁이 있었잖아요. 대구 항쟁 있을 때 밀양에서 경찰서 습격 사건을 하게 되고 이 지역에 청년들이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글도 잘 모르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이제 갔을 때 저한테 트로츠키를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대광쟁이 있을 때 이제 경남도의 그 조직책들이 내려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대학교 때 다닐 때로 치면 택을 준다고 하는데 뭐 밀양의 어느 동네 무슨 골목에 몇 번째 어디에 가면 곤방대를 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면 사랑방 같은 데 모여서 러시아 혁명사를 구술로 이렇게 해줬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양이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이 지역이 이따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여기 구례 이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빨치산 토벌작전이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폭력의 기억들을 가진 분들이 이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나서시게 됐던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어떤 곳인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제가 이 낭독회를 이제 처음 하자고 제안 드리고 얘기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의 장소, 말의 판에 동등하게 참여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허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여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저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가장 민주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누구나 다 나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누가 당사자이고 누가 당사자가 아닌지,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말할 수 없는지를 누군가 결정해서 누군가는 애초에 처음부터 말할 수 없게 그 장소를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인터뷰하셨던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데모 같은 거 하면 저것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너무 잘 알겠다. 내가 지금 저 높은 꼭대기 송전탑에 올라가서 송전탑 뽑아버려라 라고 외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한 게, 사람들이 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외치지 않고도 여기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들으려는 사람들의 존재가 결국 누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있으면 누구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칠 필요 없이, 목숨을 내걸고 소리 높여 외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조근조근 다정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말할 기회를 빼앗고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는 장소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높은 곳으로 몰아내고 쫓아내면서 왜 그렇게 소리치듯이 말하냐, 왜 그렇지 싸우듯이 말하냐라고 항상 그 타박을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군가 목숨을 내걸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하지 않게 만들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장소를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들으려고 하는 노력, 청취의 연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인터뷰 같은 걸 제가 항상 하면 고민이 뭐였냐면, 이걸 제가 책으로 쓰면 그 책으로 쓴 이야기를 나누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할아버지 한 명 인터뷰한 거 가지고 그 할아버지 논일 하시는데 옆에 가서 계속 읽어드렸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신 거를.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처음에 역정을 내시다가 나중에 포기하시고 노인회관으로 저를 데려가셔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셨었는데, 글로 만들었을 때 이걸 나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중간에 제가 어른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했던 게 목소리로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저희가 그 음원으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는데, 연대 차원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낭독을 하고 그 목소리를 좀 모아서 어르신들에게 들려드리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취의 연대, 목소리의 연대 차원에서 저희가 이 책을 같이 읽고 나누고 듣고 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자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문제의식의 기원에는 제가 청취의 연대 차원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밀양 탈송전탑 운동의 시작은 이제 계획이 입안되고 한 것은 2005년 이 무렵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은 2010년쯤 고즈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사실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랐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일어나나 보다 알게 된 거는 봉사 차량이 마을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집집이 들어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합의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이 책은 송전탑 관련된 싸움의 이야기이자 전기에 관한 이야기이자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제목을 전기 밀양 서울이라고 했던 이유는 한국이 얼마나 오래도록 비도시 지역을 식민지 삼아 수탈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화해 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또 얼마나 강고하게 투쟁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탑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개발, 뭐 아니면 뭐 새로운 시설 같은 걸 만들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곳이 이른바 시골로 우리가 부리는 그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수도권 지역에도 전기가 흘러가거든요. 여기 밑에서부터 쭉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게 쭉 올라가는데, 수도권 지역에는 송전탑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파트 지역에서 민원이 많고 등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중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화할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지중화하지 않고 그냥 송전탑을 세우는 것인데, 70만 5천 볼트의 그 송전탑은 그 지금 여기 오는 길에도 그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송전탑들이 있었는데 선 자체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공사하다가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끊어지면
그 지축이 울리는 거 있잖아요. 텅 하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송전탑 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어떤 작물도 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이제 경험하시게 되고, 소나 이런 가축들이 이제 그 새끼를 잘 베지 못하거나 아픈 새끼들을 낳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시게 되고, 양어장 같은 데서 이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마땅히 알 권리, 그 다음에 저항하거나 반대할 권리,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걸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묵살된 채로 일방적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됐었습니다. 근데 그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강릉 은행에서 다니는 아들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요새 데모하러 다니나?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 지금 데모하러 다니시는 거 말리라고. 근데 그런 게 가는 게 한국전력이 굉장히 많은 곳에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마을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집의 속속들이 사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농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들도 많잖아요. 뭐 증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걸 빌미 삼아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벌금 왕창 내야 된다. 지금 수십 년 됐던 벌금이 몇 천만 원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로 이제 빌미 삼아서 압박을 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마을 사람들을 이제 분열시킨 거였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시골은 제가 이제 답사 다녀보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친정에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가지 않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열 몇 살에 시집 와서 여든이 될 때까지 친정은 안 가고 그냥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이런 사이인데, 그리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짐작하시겠지만 조그마한 땅대기 하나만 있어도 뭐든 심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기계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 좀 젊은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도 마스크 같은 거 받으려고 해도 사실은 마을의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골 마을에서 마을의 네트워크에서 소외된다는 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데 조사 나가면 아침 6시부터 동네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커피 믹스 하루에 한 10잔쯤 마시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셔서 얘기하고 놀고 같이 일하러 가시고 이런데, 그 관계들이 다 깨지면 그 마을에서 살아가시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 관계들이 깨졌냐면, 마을에 따라서는 서로 막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마을 공동체 문화가 모여들던 마을 회관이 싸움의 온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관계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웃집 누구와 싸웠는데 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 시아버지도 동창이고 우리 아들도 동창이에요. 아들들끼리는. 그러면 내 아들이 내가 이웃집 여자에게 맞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내 아들이 내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를 때리는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를 이어서 갈등이 지속되는 어떤 장면들인데, 어느 정도로 이제 심해졌냐면 이제 합의서 한 장당 얼마 이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로만 보면 막 뛰어가서 언니 나한테 합의서 써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합의서를 차마 썼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피해 다니게 되고, 어떤 동네는 어떤 아이가 동네 할머니한테 인사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한테 인사하지 마라, 송전탑 반대 데모한 할머니까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장면들이 있고, 또 어떤 마을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청도 같은 곳에서는 멀쩡하게 그냥 운전하고 잠깐 정차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얼굴에 침을 뱉고 너 데모하고 다니는 누구라고 이제 욕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마을 안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을마다 한국전력이 이제 소송비를 댔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소송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녹음해서 소송하고,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제 마을에 CCTV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자기 집을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 골목을 다 향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체증 자료가 됐는데, 그 우리 지금 그 어디죠? 그 원자력 발전소 거기 있는 거기 어디지? 영광, 거리, 예, 울진.
영덕 있는데 거기 있는데 아무튼 경주 그 동쪽에 거기도 최근에 그 비슷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이장 선거에 한국전력이 엄청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이장을 먼저 포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한국전력 쪽 이장을 몰아내고 주민들이 새로운 이장을 뽑은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러고는 그 이장 집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통상황 현황판처럼 CCTV랑 연결된 TV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안에 CCTV랑 연결된 TV가 있고 그게 이장의 핸드폰으로 곧바로 전송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한 게 원자력 발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횟집에 마을 사람이 딱 들어갈 때 그 마을 사람한테 이장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다른 데 가서 밥 먹어라.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 자본과 국가 행정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됐던 거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이제 그 송전탑 반대를 위해 할머니들이 이제 나무도 끌어안고 이제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밀양의 싸움을 알고 연대하러 가기 전에는 할머니들만의 싸움이었거든요. 이것도 조금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 싸움에 나섰던 건 지역의 유지, 지역의 그 오래 터잡고 살았던 토박이 남성 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빠지셨고 중간에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게 이제 여성 농민, 여성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밀양 할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밀양 탈송조탑 탈의 운동의 주체를 부르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분들이 막 전면에 나섰던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바로 그 밀양 할매들이셨기 때문이거든요. 여쭤보면 되게 그 간단해요. 그러니까 왜 이 싸움을 하시냐,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이 산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산은 그러니까 할머니들하고 손전딱 그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그립시다 저렇게 그립시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할머니들이 항상 손전탑 옆에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셔서 제가 왜 이렇게 그리시나 했더니 원래 이 산은 소나무하고 꽃하고 나비 이런 것들의 것인데 지금 송전탑이 들어서 있지만 이 송전탑 뽑히고 나면 원래 주인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곧 죽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송전탑이 안 뽑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사람 몸에 동물이 살 수 없다라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합의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들한테. 마을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6,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할머니들이 끝끝내 이제 그것을 합의 보상금을 받지 않고 버티셨던 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 땅에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와 생명과 자연의 가치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제가 가장 그 마음 뭉클하게 들었던 장면인데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 여쭤보면 다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고립도 되고 그 싸움의 여러 상처들은 안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그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청도에서도 이 탈송전탑 운동이 있어가지고 인터뷰한 거 가지고 낭송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젊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싸움을 하셨던 젊은 분들. 근데 이 분들이 항상 그 마을의 나이 많은 할머니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추울 때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지 않았으면 할머니들한테 얼마의 돈이라도 좀 돌아갔을 텐데 그리고 청도 같은 경우에는 송주법이라고 송전탑 근처 지역에 우리가 그 보상금을 받는 법을 밀양 싸움 이후에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는데 이 할머니들은 한국전력의 어떤 서류도 사인해서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송주법 보상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몇십만 원 되는 보상 뭐 이런 것들도 받지 않으시고 있는데 그게 이 젊은 분들한테 항상 죄송했던 거예요.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근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에서 낭송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싸움에 하게 된 것에서 너무 후회하지 않으시냐. 몸도 아프시고 그 이웃으로부터 다 멀어졌는데 그랬더니
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 분들, 낭독해 오셨던 분들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너무 모든 게 다 풀린 것 같다. 그러니까 차마 여쭤보지 못했다. 정말 괜찮으신지, 후회하지 않으신지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너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저희 할머니들이 또 이 싸움에 나섰던 주민분들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다치시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그랬지만 그 싸움의 과정에서 수많은 연대자와 이 뜻이 맞는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 맞는 사람들을 갖게 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일이 아니었다면 농사만 짓고 깻잎만 따고 하우스에서 그냥 늙어 죽도록 그냥 일만 했을 텐데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되고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 노동자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도 알겠고 그럼 거기에 자기가 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도 만났고 4.3의 유족들도 만났고 용산 참사의 유족들도 만나고 그래서 진짜 이제 내가 비로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고 내가 이 사회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그런 당당하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느낌이 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폭력이 제일 중요한 국가폭력이나 폭력이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존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용소나 이런 데 가면 옷을 발가벗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이거든요. 대체로. 근데 그것을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곳에서 옷을 벗게 해요. 예전에 제가 그 고문 피해 받으신 고문 피해 생존자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차라리 발가벗기면 좋은데 하반신만 벗게 하고 상반신을 입게 해서 자기가 너무 그것이 모욕적이었는데 한겨울에 내가 위에라도 입고 있어서 얼어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모욕감을 주는 것, 인간의 자존을 무너뜨리는 것에 폭력의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양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할머니들을 뭐 윽박지로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욕을 하고 뭐 송전탑 들어서면 죽는다든지 다더니 왜 안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냐라든지 뭐 할머니들이 비탈길 같은데 이제 낙엽이 물에 젖으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자꾸 올라오시면서 미끄러지면 그 낙엽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뭐 할머니들을 이렇게 드러낼 때도 짐짝처럼 이렇게 드러낸다든지 사슬을 끊어낼 때도 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하의 무식한 시골 할머니들이 멋모르고 이렇게 달려들어서 때를 써서 중요한 국가의 어떤 시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욕감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존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러 선생님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싸움이 대체로 길어지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끝난 싸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은 사실 저는 성취의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싸움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 많은 사람이 지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적은 멀리 있고 갈등을 빚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갈등이 늘 빚어지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모두가 떠난 싸움의 자리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싸움을 떠난 사람들 혹은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 싸움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떠난 현장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시선을 받는 사람도 오롯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의 자리를 지키는 그 밀양의 할머니들이 이중 삼중의 어떤 심적인 어려움들을 좀 겪으신 장면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끝끝내 이제 함께 오신 장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지금까지 꾸준히 연대하고 계세요. 자주 아프신지 아닌지 들여다보기도 하고 새해가 되면 세배도 가시고 모시고 목욕탕도 가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전에는 이제 텃밭 가꾸기 같은 거 같이 하기도 하고 김장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바느질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대집행이 2014년이니까 행정대집행만으로 쳐도 올해로 만 10년이 지났고 그 전 싸움의 시기로부터 하면 지금 거의 한 13년, 14년 이렇게 돼가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밀양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건 다 너네 연대자들 덕분이다. 그래서 연대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게 밀양 대책위에서 저한테 밀양에서 어떤 폭력이 자행됐는가를 고발하는 그런 구술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른들 이제 뵙고 인터뷰를 막 했는데 할머니들이 그래, 우리가 다 죽을 뻔했지. 막 한 3분 정도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천막 농성장 앞에 막 진달래가 치천으로 피어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던지 그걸 뜯어다가 화전지 접고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제가 그래서 또 어떤 게 힘들었어요, 할머니 열어보면 그래서 맞아, 그 경찰들이 하얀 화이만 쓰고 올라올 때 말이야, 우리가 다 막 이러시다가 또 좀 이따 그 고등어 자반을 구워 먹는데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싸움이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하신 이야기가 멸치 대가리 따고 똥 따고 이러면서 서로 막 남편 욕하고 얘기한 거, 그다음에 산 아래 집에 내려가면 빨리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랑 뭘 해먹을까, 막 뭘 지고 올라가서 빨리 이제 농사는 다 작파했으니까 다 망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푸성기 몇 개 따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그 된장국이라도 보글보글 끓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함께 나누어 먹은 밥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천만 농성장 얘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먹었는지 얘기를 무진장 많이 하셨거든요. 저랑 인터뷰하셨던 어떤 연대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은 어디 싸움 현장에 가면 여자들이 밥을 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왜 집에서도 밥을 하고 나와서도 밥을 하든가. 그리고 또 다른 연대자 뭐라 그러셨냐면 할머니들이 새벽에 산에 오시는데 할아버지들 드실 밥을 해놓고 산에 올라와서 또 연대자들 밥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80년 5월 광주에 그 도청에서 밥을 하셨던 분들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도청의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던 사람들로 총을 든 시민군들만 기억하지만 1층에서 밥을 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다 있었다는 거예요. 밥을 해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저한테 어디 싸우러 가면 여자들이 밥하는 게 너무 싫었다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데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오면 거기서 해준 밥을 먹고 오면 그 싸움의 현장에는 꼭 다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와서 안 갈 수는 없대. 그리고 모든 싸움에는 그러니까 단식 투쟁이 아닌 모든 싸움에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싸워요. 그러니까 그 밥을 해먹이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게 하는 어떤 근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의 의미가 되게 큰데 그 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기억들이 우리가 식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를 되게 단단한 연대로 그런 묶어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함께 연대했던 기억들이 되게 단단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날의 영상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보면 그 경찰이 이제 막 몰려온다고 정비하고 막 이런 와중에도 그 냄비 다 찌그러진 냄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중한 집이고 우리 집의 소중한 가재도구이기 때문에 경찰들 발길에 짓밟히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싸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김밥 200줄 주문하라고 이거 싸움 끝나 내려가면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김밥 200줄 주문하라고 막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천막 농성장이 헐어져도 우리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은 시즌 2로 이어진다라고 선언하는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 주민분께서 전부 다 이제 그
헬기가 완전히 휩쓸어가지고 헬리콥터 그 프로펠러의 바람에 다 날아가고 다 뜯기고 천막은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되게 그 허탈하게 이제 그 넋을 놓고 있을 때 주민 한 분이 그 서로의 몸을 이제 사슬로 묶었었는데 그거를 경찰들이 다 끊었거든요. 근데 그 쇠사슬 조각을 이제 주우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하셨던 연대자분이 그 장면이 본인에게 굉장히 크게 남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또 써야 된다고 이거 다음에 또 써야 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선생님은 아 이제 산에서 좀 내려가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씻고 정비도 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주민분은 우리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몸소 이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다음에 청도는 밀양에 행정 대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청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도 어르신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밀양에 행정 대집행이 있고 청도도 이제 곧 온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청도의 핵심 일꾼들이 다 연행이 돼버렸어요. 행정 대집행 전에.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이제 끝났다. 우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났구나 하고 버스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그 농성장이 있던 곳에 이렇게 불빛이 환하길래 경찰 저것들이 우리 천막 다 치우고 응? 다 들어섰구나. 이렇게 막 분노가 부글부글해서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천막이 경찰 천막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밀양 분들이 거기 있던 경찰 천막 다 뜯어내고 거기 이제 천막을 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청도 할머니들이 다 늘 이야기를 하시면 우세요. 자기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안 끝났구나.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자기가 평생 받았던 환대 가운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환대였다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논두렁에 다 경찰 천막 치워놓고 우리 천막 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밀양 싸움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게 되었던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4년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밀양에 모일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대집회 수축 행사에도 비 오는 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양에 이제 모였었는데 그러는 힘이 뭘까? 근데 이제 저희가 탈탈낭독회의도 지금 거의 한 30번은 훨씬 넘었고 40번 다 돼갈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만나보면 밀양에 연대 오셨던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 노조 같으면 할당을 받으신 거죠. 밀양의 무슨 면에는 무슨 노조가 가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아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조직의 결정과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둡고 찬 바닥에 할머니들이 그냥 혼자 두세 명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마음. 그 다음에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고 더 먹이려고 하셨던 그 할머니들의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싸움을 이제 자신의 싸움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장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밀양 대체기에는 연대자였던 분들이 이제 활동가 그때 왔던 청소년이 지금 이제 주요 활동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연대하셨던 분들이 대체기의 핵심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듣는데 아직도 밀양에 가서 들을 얘기가 있냐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송전탑이 들어섰기 때문에 싸움이 끝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송전탑이 잘못된 거라면 언젠가는 뽑힐 거라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뽑히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언젠가는 뽑힐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느그가 있잖아. 저희 연대자들 보면서 느그가 있잖아. 느그가 있으면 우리는 지는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몇 가지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폭력의 피해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피해를 뚫고 어떻게 저항했고 어떻게 살아나왔는가를 얘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분들이세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밀양 할머니로 불리어지는 이분들을 탈송전탑 탈핵 운동가로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탈송전탑 탈핵 운동, 에너지 운동의 역사를 누군가 쓴다면 이분들을 빼놓고는 쓸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랄까 우리한테 친근하고 우리를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운동가로서 이분들을 대우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그리고 한국에서 탈핵 역사를 얘기할 때 이분들의 의미,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온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저는 좀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동운동 하신 여성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면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도 여성들이 참여했던 부분이나 5.18 광주 민주항쟁에서도 여성들의 참여 부분이나 농민운동의 역사에서도 여성들의 참여 부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거나 이렇게 주변부화되거나 이렇게 소략하게 다뤄진 장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밀양의 경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원전이나 탈원전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도 그렇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까지 가고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이슈로 만든 것은 이 밀양의 탈송전탑 탈핵 운동가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좀 제대로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을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그 탈송전탑, 그러니까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이치우 어르신이라고 계세요. 밀양 사내면에. 근데 그 사내면이 어떤 동네냐면, 밀양이 아까 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지 안에 분지인 산 내면이 있는데, 산 내면이라는 호롱방 모양의 땅인데 거기 입구에 있는 마을이 산 외면입니다. 거기가 수원 백씨 집성촌이에요. 근데 그 수원 백씨가 예전에 대대로 그 뼈대 있는 사대부가 집안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 전후 공간에서 그 집안이 완전 쫄딱 망했고, 살아남은 후손들은 짐작하시는 대로 살아남게 선택한 게 대부분 경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송전탑 건설 반대 이 과정에서는 수원 백씨 문중의 후손들은 가장 먼저 합의하셨어요. 근데 그 이치호 어르신이 돌아가신 그 동네가 바로 그 산내 외면이라는 그 동네인데,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산내면 그 호로방 모양의 그 분지는 빨치산 토벌 작전이 매우 심했던 곳이에요. 한 마을에 수십 명씩 죽고 재산날 다 똑같고 이런 마을인데,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토벌대의 세상이고 밤에는 이제 산사람들의 세상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면 그 마을 입구에 개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매일같이 그 다리에 빨치산들 목을 효수해서 걸어놨던 그 동네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토벌 작전과 여러 가지 그 이제 운동들이 있었던 마을이거든요. 지금 밀양에서 송전탑이 지나가는 곳,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이 싸움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시골들이 저는 국가폭력의 기억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어떤 일본의 역사학자가 한 얘기가 있는데, 폭력이 자행될 때 누가 가장 공포에 떠는가? 죽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의 기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공포에 떨게 되냐면 그 죽음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지금 시골에 살아오고 계신 80대 이상의 모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의 폭력의 죽음들을 직접 목격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밀양에서 송전탑이 딱 들어설 때 동네에서 나라에서 하는 일 아무도 못 말린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함의, 그러니까 오래도록 시골에서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어떤 폭력을 동반했는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라는 것들을 너무
여실히 지켜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의 트라우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네 그래도 반대할래?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겁박과 위협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을들에서 이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하시고 끝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그 폭력의 기억의 현장 속에 사시면서 그 기억을 뚫고 생존하면서 자기 선택과 의지로 이 탈핵과 생명의 길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실천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폭력이 자행되었던 공간 그리고 그 폭력이 일어났던 어떤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뚫고 살아남으면서 이것을 지켜오신 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건 아닐까요? 여러 얘기가 많겠지만 일단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사실 제가 구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구례에서도 또 밀양과 같은 이야기들이 저는 있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사실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난 이야기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뭐 4.3이나 5.18이나 여순항쟁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마치 지금 다 어느 만큼은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더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듣고 말하는 세계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말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이 입과 그 입이 자리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밀양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밀양 엄마들이 그 폭력, 국가의 폭력 속에서도 또 한 단계 성숙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이렇게 꿋꿋이 버텨가는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 속에서도 그 버티는 힘은 결국은 연대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성은 교수님이자 가수의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연대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